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박현숙이에요. 여자는 가난할 때 본성이 나오고 남자는 돈 많을 때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테지만 직접 겪어본 사람은 아마 몇 명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저인데 정말 어이없는 경험을 하고 지금은 소위 개관천선한 남편을 지켜보는 중이네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될 정도의 돈도 아니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자마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던 남편. 앞으로도 계속될지 어떨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장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컸으니까 부족한 건 없이 자랐지만 다 크고 나서야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 모든 게 엄마의 노력이 컸다는 것으로. 아빠는 늦게 결혼하셔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나이에서도 뭔가 하려고 애쓰시는 만큼 열정 하나는 대단한 분이세요. 문제는 그 끝이 길지 못하고 일을 벌리기만 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으로 항상 그 뒷책임은 엄마 몫이라 지금까지 가족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의 희생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기면 항상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에 몰입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빠르게 벌고 싶어 하셨던 아빠였기에 실질적으로 엄마가 가장 역할을 하는 집이었죠. 어떤 분야든 10년을 버티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데 약 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어느 것도 길게 가지 못했네요. 다행인 건 엄마 덕분에 그래도 모든 일을 그만두었을 때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었지만 그마저도 나중에 아빠가 재산을 공중분해시켰던 일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릴 땐 그런 깊은 속내는 모르고 철없는 생각으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정말 싫었어요. 저에겐 매일 먹는 집밥으로 새로울 게 하나도 없었고 바쁘면 서빙해야 했으며 늦게까지 장사한 날이면 일하는 아줌마 더 일하라고 하기 미안하니 집에 보내고 오빠까지 가세해서 온 가족이 설거지를 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이 되었을 땐 부모님 가게가 아닌 다른 분식점이나 술집에서 일하고 싶었고 그렇게 부모님과 저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아빠는 더 이상 식당 하기가 싫어졌고 엄마는 잘 되는 식당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게 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 시간에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나 옆집 가게 주차 요원이 되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완전 딴짓만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네요. 여보, 강아지 산책은 나중에 하고 가게 좀 봐줘요. 점심은 바빠서 일손이 부족한데 왜 꼭 바빠지려고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방에 있으니 당신이 홀에서 손님 관리도 하고 아줌마들도 도와야 하는 거 알잖아요. 당신은 혼자서도 잘하잖아요. 아이, 나보다 훨씬 요령도 있고 손님들도 당신을 더 좋아하고. 그런데 옆집은 나 없으면 정말 곤란해해요. 주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제가 혼자 잘한다고요? 아,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옆집이 곤란하다고요? 그럼 나는요. 다른 사람은 안타까워서 당신이 필요하고 나는 혼자서 잘한다고 생각해서 내비두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 가게는 당신과 내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요? 잠깐 가서 도와줬을 뿐 다시 와서 서빙도 하고 주문받고 계산하는 거 다 봤으면서. 아빠는 엄마의 요구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하시면서 자꾸 다른 일, 다른 가게로 눈을 돌리셨고 엄마는 점점 모든 걸 혼자 떠안게 되셨던 거죠. 자식들도 자기 일은 한다고 가게 일을 돕지 않는데 아빠도 점점 가게를 등한시하니 엄마는 혼자서 일을 하며 소위 말하는 노동주로 버티셨더라고요. 아줌마를 쓰긴 썼지만 주인인 엄마가 하는 일이 더 많았고 오래 일해야 했으니 세월이 흐르는 만큼 고된 일로 엄마 체력은 점점 바닥이 드러났고 술을 먹으면 아픈 감각이 무뎌지면서 몸을 더 혹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건 시간이 더 지나 알았네요. 그 시간의 대가로 고혈압, 당뇨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생하시다가 아빠보다 10살 어린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엄마 성격이 워낙 싸우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싸워서 이득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실제로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어릴 때 아빠와 한번 크게 싸웠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하자는데 토를 달며 반대하자 아빠가 엄마를 때리지 못하니 집안 살림을 부수셨고, 그 다음 타깃은 오빠와 저였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셨던 거죠. 결국 엄마는 두 손 두 발 들으셨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집안 살림 부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저와 오빠를 건디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후론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셨던 거예요. 학교 출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제가 초등학교 개근상을 못 받았는데 그 일이 있던 5학년 때 결석했기 때문으로 지금도 그날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네 친구였어요. 저희 식당에 밥을 자주 먹으러 오는 가족 중 하나였는데 어릴 땐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게 싫었지만 나중에 크고 나니까 나의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집밥의 소중함이나 엄마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성장기 때 식당 일을 도와주는 저랑 오빠를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착실하게 봤는지 등 제가 모르는 것들을 일깨워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주며 저랑 오빠가 정말 착하다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돕는 모습이 야무지다는 평이 많았다고까지 전해주었죠. 그런 기억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건 엄마가 식당을 접겠다고 말하면서부터였는데, 다 지나고 보니 막상 아쉬워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친구니까 초중고가 같았고, 오가며 인사하다가 편하게 술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발전한 케이스로 결혼까지 무난하게 이어졌던 거죠. 결혼 생활은 무난했는데 초반엔 전업주부를 하다가 아이가 세 돌을 지날 무렵부터 전공을 살려서 초벌 번역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와 살림, 일까지 하며 바쁘게 살았고, 남편도 직장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으며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차에 접어들 무렵 부부싸움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는데 난데없이 남편의 갑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승진하다 보니까 전에 없던 과장 기질이 생긴 거로 저는 과장놀이라고 부르며 집에서는 그 짓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었네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점점 심해졌는데, 이를테면 토요일 오후에 집에서 같이 있고 딸은 집 앞 동네에서 친구들과 줄넘기하며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를 보며 하영이 들어오면 방 좀 치우라고 말하라며 명령조로 말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방이 족골이 되도록 내비뒀어? 방 좀 치우라고 해.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한데. 그리고 요즘 숙제는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매일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논다는데 이제 슬슬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물어봐. 직접 시키고. 당신이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왜 나 시켜? 나 그만 좀 시켜 먹어. 나도 일하고 육아에 살림까지 하느라 바쁘다고.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과장직 그만하고 집에서는 동급 사원이니까 당신 움직여. 아이, 내가 그런 의미로 그랬겠어. 왜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사람 나쁘게 만들고 그래. 당신이 하영이랑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신이 하라는 거지.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해. 같이 치워주든가 공부를 봐주든가. 방법은 얼마든지 많잖아. 손 안 대고 코풀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가족 일원으로 아빠로서 참여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아이, 내가 안 하는 건 또 뭔데. 그냥 방 좀 치우라는 말 하니까 별걸 다 물고 늘어지네.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괜히 나한테 트집이야. 트집이라고? 아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민했는지 생각해봐. 승진하고 나서부터 집에서도 상사 행세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야. 옛날 우리는 뭐든 같이 했잖아. 알았어. 아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할게. 이렇게까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때마다 저는 속이 터져서 그때마다 과장질 그만이라고 받아치곤 했지만
소용없었고 동갑내기였던 우리 사이에는 묘한 위계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택배가 왔다는 알림음이 울렸는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생각보다 빨리 왔네라고 중얼거리더니 저에게 택배 왔는지 문 앞 좀 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랑 주방 정리를 막 하고 나오는 길이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앉아서 쉬고 있으니 움직이는 제가 주방을 지나 거실로 오면서 현관 앞을 확인해 달라는 건데 그 생각 자체가 어이없더라고요. 예민하게 군다면 군다고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정리하고 일한 저 대신에 소화도 시킬 겸 본인이 움직여도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제가 대신 움직이게 만드는 과장질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무렵이 바로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쯤이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의 그런 태도가 절정에 다다르자 늘 그랬듯이 참지 못했던 제가 반격을 가했고 남편이 정신 차렸다는 정말 우픈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는데 그 행복의 밑바탕은 친정 형편이 시댁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었죠. 시아버지는 남편이 학창시절 때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받은 보험금과 있던 집이 전부였고 시어머님이 보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셔서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저희 집은 엄마가 식당을 그만뒀어도 워낙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되던 집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부모님은 명절 때마다 우리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용돈도 챙겨주시고 시어머니한테도 고급 한과나 건강식품을 꼬박꼬박 보내드렸어요.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후한 마음에 보답하듯 정말 모범 사위의 정석을 보여줬는데 생신 때마다 미리미리 용돈을 챙겨드리면서 예쁜 딸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넉살 좋은 말도 서슴지 않게 했었고 90도로 인사까지 할 정도였으니 그 모습에 부모님은 흐뭇해하셨고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저 역시도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명절이 다가오면 남편은 명절날 본가 가야 하니까 미리 친정 와서 전 부치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고 물론 부모님 만류로 말로만 끝났지만 그만큼 립서비스도 완벽했죠. 특히 엄마가 가게 그만두고 계속 쉬어도 체력이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당뇨 진단을 받고 혈당이 200 넘게 나왔을 때는 인터넷으로 당뇨 관련 자료를 찾아보더니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직접 프린트한 식단표를 가져다 줄 정도로 정성스러웠거든요. 그러니 좁은 동네 바닥에서 제가 시집 잘 갔다는 말들이 나왔고 요즘 세상에 남편처럼 자식 같은 살가운 사위가 어딨냐고 부러워하는 시선들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계산이었나 싶을 정도로 형편이 바뀌고 나니까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 변화의 시발점은 아빠의 보증 사건으로 아빠는 평생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앞에서 미리 말했던 것처럼 부족한 끈기는 항상 끊임없이 아빠에게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았어요. 항상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걸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 없었던 건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오빠 그리고 엄마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늘 더 큰 꿈을 꾸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남편이 그렇게 잘하니까 이제 그 보호 대상에는 남편까지 포함되었고 아빠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철물점 아저씨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은행 대출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였어요.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작은 철물점은 도태되고 문 닫아야 하니 인테리어 업체가 와도 될 정도로 규모를 늘리고 싶다는 게 이유로 이자는 톡톡히 준다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형편이 기울고 나서야 알았는데 그 형편을 기울게 만든 게 바로 이 사건으로 주저없이 2천만 원 보증을 서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철물점 아저씨가 도박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도박비 때문에 빌렸던 2천만 원으로도 감당이 안 되자 그 아저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렸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정말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아빠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 걸러 하루씩 찾아와서 철물점 사장이 당신 이름으로 돈을 빌렸으니 대신 갚으라며 조용했던 저희 집을 들쑤시기 시작했죠. 아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계속 우리 집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현수가. 철물점 사장이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면서 내 이름을 팔았나 봐. 나는 2천만 원 보증만 썼는데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얽혀 있는 것 같아.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아빠가 직접 빌린 돈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냐고요. 은행이나 대부업체였으면 연대 보증이 금지되어서 어떻게든 해볼 텐데 개인 간 거래라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대. 대체 어디까지 빚을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내 돈으로 그동안 밀린 이자 갚으면서 더 큰 돈을 빌렸는지 사돈의 팔촌 고향 동생이라는 사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오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다 아주. 결국 집에 매일같이 쳐들어와서 시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견디다 못한 부모님은 집까지 처분해가며 철물점 아저씨가 만든 빚을 대신 갚아야 했고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손에 남은 건 전세 보증금 8천만 원뿐이었어요. 물론 철물점 물건도 팔고 가게에 대한 부분들도 고스란히 빚을 갚는 데 들어갔지만 터무니없었기에 우리 집까지 피해를 입었던 것이었죠. 웃긴 건 철물점 아저씨는 노총각으로 젊었을 때 결혼 아니고 동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가난하다고 도망간 이후 여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혼자 사셨고 그러니 잠적해도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 수 없었고 마지막 보증을 섰던 아빠의 피해가 컸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엄마의 진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저였으면 아빠한테 화내고 싸우고 서로 상처만 남겼을 텐데 엄마는 그러지 않으셨죠. 그나마 이만하면 된 거라며 길거리로 내쫓긴 것도 아니고 전세 자금은 건졌으니 비 오고 날씨가 추워져도 잠잘 걱정 없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게다가 아이들이라도 어렸다면 다시 집안 살림을 일으켜야 하니 부담도 있었겠지만 결혼도 했으니 뒷바라지 더 이상할 거 없고 나라에서 주는 돈에 때론 자식들이 주는 돈으로 아끼며 살면 된다고요. 요즘 TV 보면 전 재산 털어서 세계 일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우리도 세계 일주한 셈 치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그 큰 그릇에 기가 눌려 자식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도 그 일이 있고 나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뭔가 풀이 죽어서 제 눈치를 보시는 듯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니 이미 벌어진 일 굳이 들춰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친정의 가세가 기울 때 시댁의 가세는 반대로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도 옆에서 봤지만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로또보다 더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거든요. 시어머니는 원래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셔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 프로그램을 보시고는 눈이 번쩍 뜨신 거예요. 혹시 당신도 당신이 모르는 조상 땅이 있을지 모른다며 한번 찾아보자고 농담처럼 툭 던지시더니 그때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셔선 직접 여기저기 전화도 하시고 알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전주이씨 덕청운파라고 하시면서 종친회까지 가입하셨는데 평소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종친회 모임에 나가시고 족보도 들여다보시고 완전히 열성적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집에 오셔서 흥분한 목소리로 종친회에서 문자가 왔는데 공주하고 세종 일대에 있는 덕청운파 종중재산이 신도시 개발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면서 상속인을 찾는다며 혹시 당신이라면 이건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들뜬 모습을 보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어릴 때 공주 쪽에서 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고 하시면서
급하게 재적등본을 떼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토지가 1910년 토지대장에서 실제로 찾아진 거예요.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공주로 돌아갔지만 집이 이미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살 수 없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타지로 다니면서 돈 벌어오겠다고 하시고는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바람이 나서 그대로 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던 거였고 그 바람에 어린 시어머니와 형제들이 동네 사람들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다가 학업이나 일자리 문제로 하나둘씩 도심으로 떠나게 되면서 그 땅에 대한 기억은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소송 과정은 정말 길고 복잡했는데 쉽게 얻은 땅도 아니고 3년 동안 법원을 오가면서 서류도 준비하고 증인도 찾아다니며 그동안 TV만 보시던 분이 갑자기 법원 출석하고 변호사 만나고 정말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도 감동했는지 아니면 일이 그렇게 흘러가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나온 보상금이 무려 12억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예상을 했다는 듯 속전속결로 하나 둘 일을 진행하셨는데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 세 채를 사시고 남편 형제들한테 각각 1억씩 나눠주셨고 그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어깨에 힘을 주면서 본격적인 갑질이 시작되었죠. 당신 봤지? 우리 집안이 원래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양반 집안이었던 거 알고 있었어? 전주이씨 덕천군파라고 아주 정말 유명한 명문가야. 그래, 나도 알아. 달고 다른 레파토리. 지겹지도 않아?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남자 성을 따르니 엄연히 말하면 원래 우리 집안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 당신 이씨 아니고 박씨잖아. 안 그래? 내가 성이 박씨라고 엄마 피를 안 물려받은 건 아니잖아. 요즘 시대에 엄마 성을 물려받기도 하는데 그럼 내가 성을 이씨로 바꾸면 그러면 인정해 줄 거야? 유차게 왜 그래?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하여간 사람이 솔직하지 못해.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도 좀 있게 품격 있게 살자고. 응? 품격? 품격 있게 산다는 게 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 상스럽게 살았어? 왜 말 이상하게 하고 그래?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 당신 그만하라고.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거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뭐? 장사하는 집?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발끈하기는.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상인 계층이랑 양반 계층은 엄연히 다른 거고 이제 우리 집안 내력도 알게 됐으니까 좀 더 수준 높게 살자는 뜻이었다고.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황은 점점 끝으로 치닫는 듯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큰 돈을 받으시고 아파트까지 사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매일 그 동네에 가서 세입자들 확인도 하시고 관리사무소에도 들르시고 정말 바쁘게 지내셨는데 마지막 계단이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발을 디디드시다가 다리를 접지르면서 다치셨거든요. 그때까지 골다공증이 있는 줄 모르셨는데 넘어지면서 엉덩이 뼈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후 하루 아침에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게 되셨는데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시어머니가 하시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말년에 큰 복이 오면 그만큼 큰 것도 나간다더니 그게 당신 목숨인 줄 몰랐다고 한탄하시면서
그 땅 괜히 찾았다고 정말 후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 큰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시고 1년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던 건 당신의 의지야 하나도 없이 약해진 몸처럼 마음도 약해지니 결국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모든 게 달라졌던 건 시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아파트 세 채와 현금까지 합쳐서 상당한 규모였는데 장남이었던 남편이 시어머니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로 그 재산의 60%를 가져오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여동생들이 둘 있었는데 다들 시집 잘 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돈에 대한 욕심도 크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평생 제사를 모신다는 건 전통적으로 장남의 몫이니까 맞다고 생각해서 토를 달지도 않았어요. 상속받은 아파트들이 모두 신도시 근처 로케이션이 좋은 곳이라 임대료도 상당했고 현금도 상당한 금액이다 보니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걸 확인한 순간부터 남편의 눈빛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투도 점점 거만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미묘해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으니까 친정 도움을 더 이상 받지 말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우리도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굳이 부모님한테 신세질 필요 없다고 하면서 명절 용돈도 받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동안 부모님께 받았던 용돈이 굴욕적인 일이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웃긴 전 그렇다고 용돈을 드린다는 말을 하는 건 또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이제 우리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명절 때 부모님께 용돈 좀 더 넉넉히 드리는 게 어때?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솔직히 받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는 드리는 게 맞지.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이 그 보증 사건으로 집까지 날렸잖아. 아니 그런 분한테 돈을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오히려 또 어디 투자하시거나 보증 서시면 어떡해. 그냥 자주 찾아뵙는 게 최선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할 거 없잖아. 어머,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는 뭐 부모님이 주신 돈 저축하고 쌓아뒀어? 필요한 곳에 사용했지. 주고받는 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용돈 드리면서 어디다 사용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서도 그런 소리 한번 못 듣고 컸는데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야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우리는 그래도 잘 컸고 돈도 모았잖아. 장모님이 중심 잡아서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잖아. 아버님 들여봤자 없어지는 건 금방이야. 그냥 자주 만나서 얼굴이나 봐. 내 말 들어. 당신은 딸이면서 그렇게 당신 아빠를 모르냐? 그 다음 단계는 더 노골적으로 아빠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빠가 큰 돈을 바라거나 무리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칼갈이 기계 같은 걸 연구해서 특허를 내고 특허 비용을 받아보겠다며 정말 소소한 의지였는데 남편은 괜히 돈 날리고 시간 낭비한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아빠가 열심히 도면을 그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일에 매달린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했죠. 명절 때는 더더욱 심해지면서 정말 극으로 치닫게 되었던 건 전과 다르게 어차피 가까운 거리인데 뭐 하러 명절 전에 갔다가 명절날 또 가야 하냐면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 전에 미리 가서 전도 붙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 번 가는 것도 귀찮아 하면서 시간은 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고 모든 걸 효율성으로만 따지려고 했어요. 더 가관인 건 아빠가 형편이 기울었어도 여전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소소한 과일 세트나 식용유 세트 같은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보내주시면 굳이 이런 것까지 받을 필요 있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것들을 정말 고마워하면서 받았었는데 이제는 마치 불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슬펐던 건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따지고 들지 못하게 안 좋은 일들이 몰아서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점점 변해가던 중에 작년에 친정엄마마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원인은 심근경색이었는데 정말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신 거예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셔서 아침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다고 아빠가 울면서 전화하셨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의사 선생님은 즉시 심정지가 와서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남편도 함께 병원에 와서 장례 준비를 도와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조차 계속 시계를 보면서 회사 일이 걱정된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조문객들 앞에서만 슬픈 척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요즘은 화장이 대세라고 하지만 다행히 친정 본가 쪽에 선산이 있어서 그곳에 모실 수 있었어요. 장례식 기간 동안에도 남편은 줄곧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회사 업무 때문에 신경 쓰인다는 말만 반복했고 제가 울고 있을 때도 별다른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앉아만 있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나고 작년 추석을 앞두고 벌초 시기가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벌초를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산이 있는 만큼 원래부터 돌보시는 친척분들이 계셨지만 이제 엄마도 그곳에 계시니까 저도 빠지지 않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엄마가 돌아가신 첫 추석이었기 때문에 더욱 정성스럽게 모셔야 한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벌초 날짜도 미리 친척분들과 상의해서 정했고 필요한 도구들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벌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건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아무리 생각이 바뀌었다 해도 자식이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말보단 평일에 하루 휴가 내고 다녀오는 게 나을 거야. 당신 언제 시간 돼? 맡은 프로젝트 바쁘다더니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야? 아, 내 말 듣고 있어? 엄마 벌초 가야 하는데 언제 시간 되냐고 묻잖아. 관리하는 분들 있다고 그냥 마냥 맡길 수 없고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안 그래? 듣고 있어. 그만 말해. 나 바쁘니까 너나 다녀와. 아, 바쁘다는 사람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 요즘 한가해졌다고. 현장에서 바로 집에 오는 일도 늘었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첫 벌초인데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건 또 뭔데? 아, 내 엄마 아니고 네 엄마잖아.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달려야 4시간 걸리는 그 먼 곳을 내가 왜 가냐. 억지 쓰지 말고 너나 아버님 모시고 다녀와. 왜 가냐고? 내 엄마지만 당신 장모잖아.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어. 괜히 물고 늘어지지 마. 그런 개소리 말고 혼자 갔다 오라고. 아, 네 엄마잖아. 요즘 누가 시간 아깝게 먼 길 직접 가면서 벌초를 한다고 해.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래 봤자 가까이 사는 친척이 시간 내서 하는 거지. 하여간 형편이 안 되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너 내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런데 휴가 내고 그런데 시간 낭비하라고? 나 비싼 사람이야. 프로젝트 맡아달라는 사람 줄 서는 거 알잖아. 회사 나와서 사무실 차리면 한 달에 1,000만 원? 그 우스운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그런 나보고 시골 산골짜기까지 가서 풀이나 뜨더라고. 아, 너나 하세요. 말 다 했어? 장모님 벌초하러 가는 게 시간 낭비고 개소리야? 막 나가자는 거지? 그래, 알았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후회하지 마, 당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남편을 아껴주셨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명절 때마다 챙겨주시고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친자식처럼 돌봐주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벌초 가는 것도 개소리라고 하다니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더라고요. 진짜 한심한 인간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엄마가 살아생전에는 이런 쓰레기 같은 모습을 안 보시고 가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주머니에 돈 좀 찼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남편 꼴이 너무 우스워서 코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저랑 아빠 오빠만 시골에 내려가서 벌초를 다녀온 지 2주 뒤 시어머니 제삿날이 되었고 시어머니 제삿날이 되자 평소처럼 친인척들이 우리 집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이모들과 사이가 정말 좋으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 모임은 지속되었기에 작은 이모, 큰 이모는 물론이고 전주에서 올라온 사촌 형들이나 시누이 가족들까지 모이니 모두 16명이나 되었어요. 속속들이 집으로 오시는 친척들 손에는 제가 고생한다고 이것저것들이 들려 있었고 들어올 때마다 제 덕분에 어머니 제사 때마다 얼굴 보며 지낼 수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오랜만에 모였으니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저녁을 먹으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상은 거의 제가 주도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모들이 나물 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 부치는 것까지 다들 도와주셨기 때문에 크게 불만 없이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 제삿날은 평일이어도 대부분 반차 내고 오셔서 오후 5시쯤 이른 저녁을 드시고 6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준비하는 것도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뒷정리까지 끝나고 그러면 앉아있다가 10시쯤 제사 드리고 가는 형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도 잘해주셨지만 이렇게 친인척이 다 모인다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는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4시 반쯤 마지막으로 전주에서 온 막내 신우가 아이들과 함께 도착하자 아이들은 큰 매부가 키즈카페로 데려갔어요. 좁은 집에서 뛰어놀면 시끄럽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제사 차릴 때쯤 오는 게 관습 아닌 관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핸드폰으로 띵동 카톡 이런 알람음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거의 동시에 울리는 바람에 재난 문자가 온 건가 싶은 궁금증에 하나둘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자를 확인한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며 이게 무슨 일인지 머릿속으로 정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으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입금이 되어 있었기에 대체 이게 무슨 돈인가 궁금했던 거겠죠.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했는지 섣부르게 묻는 사람은 없었는데 시큰 이모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현수가 이게 뭐야? 갑자기 돈이 왜 들어온 거야? 실수로 잘못 보낸 건 아니지? 나만 보냈다면 용돈이라고 받았겠지만 다들 핸드폰 보고 네 얼굴 보는 거 보니까 머드에게 준 거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야? 맞아요 이모님. 일부러 보낸 거예요. 오늘부터 저 맏며느리 자리 내려놓을 거거든요. 아이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니들 싸웠어? 싸운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그런데 뭐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니 저도 이 사람 뜻에 따르려고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무슨 말을 했길래 오빠 말에 따른다는 거예요? 맏며느리 내려놓는 게 오빠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신 뭐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그렇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무슨 말 좀 해봐. 다들 나를 오해하잖아. 아니에요. 다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벌이는 일이라고요. 맞아요. 이 사람이 맏며느리 자리 내려놓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벌초 가자고 했더니 개소리 말고 네 엄마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죠. 처음엔요. 아주 분하고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맞더라고요. 남편이야 갈라서면 남이지만 엄마는 돌아가셨어도 내 엄마 맞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사상 같은 거 안 차리려고요. 이 사람 말처럼 내 엄마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네 엄마 제사 네가 드려. 그렇게 말하니까 일제히 가족들은 남편을 바라보며 정말 그런 소리를 했냐고 따지듯이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는 말부터 제가 화날만 했다는 소리까지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뒤로 한 채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통장에 돌려줬던 건 그동안 가족 통장 이름으로 제가 관리했던 돈이었는데
제사나 가족 행사에 모였을 때 비용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게 부담이고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낸다는 뒷말 나온다고 한 달에 일정 금액을 가족 수에 따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돈을 돌려줬으니 다들 제가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걸 충분히 느끼는 듯 더 이상 저에게 묻거나 말을 걸지 않고 화살이 모두 남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돌아온 전 상자에 담아두었던 제사 때 쓰던 상보와 제기들을 내려놓았죠. 여기 어머니 사진이랑 제기도 담아놨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 엄마니까 간소하게 차리든 없애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 설마 너도 개소리 하면서 그래도 며느리인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저는 오늘부로 가족 단톡방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람한테 말씀하셔서 모든 거 진행하세요. 아이고 이 등신 같은 놈. 호강에게 요강에 똥을 싸? 아니 똥을 싸다 못해 깨트려버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현숙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 아니 나라도 화가 나겠다. 네가 사람 새끼야? 하늘나라에서 네 엄마가 보고 한탄을 하겠다. 너 그렇게 키운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창손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고만장해서 똥오줌 못 가리고 그게 할 소리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네 식구들 좀 정리해줘. 여긴 네 집 아니고 내 집이기도 해. 내 집에 니네 식구들 쓸데없이 많이 몰려와서 시끄럽게 구는 거 피곤하니까 쉴 수도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 전 현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동안 잘해주신 시이모님들, 신우 매부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따지보고면 내 식구 아니고 이혼하면 어차피 남이 될 거 제가 그들 입장까지 생각할 건 아니었죠. 그렇게 마음먹으니 오히려 더 독하게 말이 술술 나가면서 보란듯이 남편을 시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파 껍질 벗기듯 한 올 한 올 벗겨내며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다 알게 만들었네요. 현관문을 막 열려는 찰나 찰진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는데 뒤이어 들리는 남편의 신음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남편 등을 내려쳤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지 무덤지가 팠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오늘따라 다른 층에 많이 서면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층 안 지나면 제 앞에 엘리베이터가 서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삐비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현수가 잠깐만. 아이 제발. 뭐? 이제 와서 뭔 소리 할 게 있어? 왜? 네 가족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간대? 그래서 네가 나가기로 한 거야? 안 들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완전히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들어가서 이야기해. 응?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너 이대로 가버리면 나 이모들한테 맞아 죽는다. 동생들도 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너 이대로 가버리면 나 큰일 나. 응? 제발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스스로 뉘우친 게 아니라 다들 뭐라고 하니까 이 상황 좀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쇼한다는 거야? 그래? 네 말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 아유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돈이 많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더 인정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뭐라고. 아휴 내 그릇이 작아서 분에 넘치니까 주체를 못했던 거야.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응?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엄마 돌아가시고 아니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진 내가 아니라 네가 더 잘 알겠지. 근데 그게 단 한 번의 말로 잘못했다고 비는 걸로 끝난다는 건 너무 간단하고 쉽지 않아? 뭐든 할게. 정말 달라질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게. 그때 지금처럼 행동해도 늦지 않으니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응?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나간 후 집안은 완전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장손이라고 예뻐해 주시던 이모들이 돌아가면서 등짝을 때리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남편 등에 멍이 들 정도였는데 특히 시큰 이모가 제일 화가 나셨는지 남편이 나올 때는 이러다 죽거나 호적에서 파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뛰쳐나왔던 건데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입 주변에 하얀 침까지 묻어나와 개거품을 물 정도로 짧기만 강렬하게 혼났구나 싶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의 결론은 남편은 쓸데없는 놈이었고 호적을 파서 차라리 저를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그래도 제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싶었네요. 그리고 좋은 시댁을 만나 그 수고를 인정받는구나. 이럴 때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싶은 마음으로 철없는 남편 일 때문에 골머리 썩었지만 뒤돌아보면 뿌듯했던 순간이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은 장손이라고 떠받들던 위치에서 하루 아침에 내쳐질 상황이 되자 잘못한 걸 깨닫게 되었고 말만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지금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납작 엎드려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장과 독대를 할 정도로 급성장하다 보니까 원래도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인데 재산까지 더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나중에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요. 다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데 따박따박 따지고 들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제 모습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했는데 물론 이제는 부부는 동등하고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며 자신이 얼마나 그릇이 좁은지 이번 일을 통해 알았다고 술도 안 마신 저녁 담대하게 말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친정 이야기할 때 듣기 싫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남처럼 말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저에게 상처였고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까지 이젠 깨달았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 제삿날 그 사단이 났던 다음 날 회사 간다고 나갔지만 사실 휴가 내고 저희 엄마 산소에 다녀왔다는 말도 했어요. 평소 엄마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하나 사서 다녀왔다며 장모님께도 사과했다고 말을 하는데 진심 변한 게 느껴지면서 이 사람도 많이 배웠겠구나 싶더라고요. 혼자 산소에 도착하니 그동안 엄마가 잘해줬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말이었는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진짜 이 사람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다. 앞으로 저 울리는 일 없을 거라고 장모님이랑 약속했다며 멋쩍게 웃는 남편을 보니 사람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하는구나 싶으면서 이제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까지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그전에는 집안일이나 애 보는 것 등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일하는데 인정 못 받고 저만 집안일 육아에 매진하는 것 같아서 많이 싸웠는데 그 후로는 정말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 요즘 정말 행복한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친척들도 제사상 간소화하자고 말하고 전이나 이런 건 주문하거나 자기들이 소분해서 가져오겠다며 모이는 데만 의의를 두자고 하면서 시댁 친척들이 오히려 제가 고생하지 않게 배려해 주시는 분위기가 되었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뤄진 변화도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친정아빠의 고민 상담소가 되어준 거예요. 아빠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단점을 말해주고 좀 더 나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는데 아빠가 이상하게 친정오빠는 어려워하시면서 남편은 편해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칼같이 기계 개선해 봤는데 어떤 거 같냐? 전보다 날이 더 예리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아버님,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손잡이 부분이 좀 더 미끄럽지 않게 처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각도를 조금만 더 조정하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역시 젊은 사람 눈은 다르구만. 현숙이는 관심 없으니 그냥 좋다고만 하는데 자네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니까 훨씬 도움이 돼. 이번 일로 남편도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건데 자기 인생에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평생 잘하겠다고 정말 잘하는 요즘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고마워하고 인정해주면서 제가 번역 일을 할 때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집중해서 일하라고 하면서 딸 숙제는 본인이 봐주고 집안일도 알아서 분담하니
진짜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지난 구정에도 친정에 먼저 가자고 말하면서 아버님 혼자 계신데 오래 있자고 말하면서 나중에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생각해보자는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내 남편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데 이건 단단해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까지도 고려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지만 제대로 깨우쳐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거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부부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좀 유치해 보일지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똑같이 돌려줘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해요. 물론 저야 해피엔딩이고 모든 사람의 끝이 같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속 시원하게 받은 거 이상으로 돌려주고 나면 후회 없는 게 인생 아닐까 해요. 한 번뿐인 인생, 나를 더 소중하게 하고 내 가족을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마칠게요.